예, 퇴근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퇴근길 되고 계신가요? 가상자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상자산 얘기도 다들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상자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블록체인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의 어떤 너무나 멋졌던 그 장밋빛 그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가슴 떨려 하는데 실질적인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떤 자산군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크립토 그 씬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그 우리나라 크립토 씬에서 가장 깊이 있게 비트코인을 분석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기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뉴욕에 계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네, 저 뉴욕에 이사를 갔다가 지금은 그 한국의 팀원들 만나러 다시 좀 머물 생각입니다. 예, 사실 크립토업계에서는 트위터 X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립토 씬에서는 34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그 크립토 씬에서의 어떤 그 네임드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주경 대표님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크립토컨트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대략 6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주기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크립토컨트가 하는 일은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사람들이 분석을 해서 좀 더 근거 있는 의사결정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 IT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좀 트레이딩을 시작을 해서 이제 퀀트 트레이딩도 해보고 이 블록체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새 6년의 경력을 가진 블록체인 애널리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이제 고인물이 되신 건데 사실 이제 코인 업계에는 뉴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물 들어왔을 때 잠깐 싹 들어왔다가 이제 크립토 퀀트 오면 또 다 나가고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게 되는데 그 처음에 이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던 거는 좀 어떤 계기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캐나다에서 잠깐 했었는데 그때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더리움 창업자가 거기 학교 출신이셔가지고 거기서 이더리움 미팅 이런 거에 나가가지고 트레이딩 같이 하다가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려고 이제 그때는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열기가 화끈하던 시절이었어요. 2016년에. 그래서 그때 그 돈 많이 벌려고 시장 들어왔지만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기술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 그런 것들에 매료돼서 결국에 그런 거 공부하다가 좀 본질적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창업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좀 전에 어떤 투자를 할 때 뭔가 가이드를 좀 주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사실 코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실물 자산의 보통 이제 PER이죠. 주식이라 그러면 PER인데 이 기업의 영업 가치와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니까 이거의 미래 가치를 환산했을 때 얼마쯤 될 것인가.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말하는 물론 그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가치를 두고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이라면 실적이라는 게 있고 그럴 건데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크립토컨트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라는 건 좀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어요? 블록체인은 이제 전통 금융 자산이랑 다르게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최초의 금융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틀먼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틀먼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최초의 금융 자산인데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전 세계 모든 인구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비트코인이나 CBDC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세상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편의점에서 샀어요. 예. 그러면은 오렌지 주스를 편의점에서 샀으면 그 거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 15초마다 비트코인은 10분이죠. 예. 이더리움은 15초마다 기록이 되고요. 그 기록을 가지고 집계를 해보면은 전 세계 모든 오렌지 주스의 수요와 공급을 15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나중에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뭐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판단할 필요 없이 퀀트 모델이 자동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요 블록체인 데이터라는 게 사실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그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그 증권 계좌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 이런 것도 일찍 알 수 있고요. 그 인사이더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그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그 좀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에는 없던 그 컨셉이죠. 예. 그 굳이 이거를 공시를 할 필요 없이 그 결제되는 그 순간에 이미 장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예 그걸 집계해서 그 기성 금융시장에서 뭐 6개월마다 공시 올리고 하던 거를 실시간으로 그냥 대시보드로 보면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뭐 주식을 매도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나중에 그 사람이 매도를 했다라는 공시를 해야 그때 알 수 있는데 그게 되고 나면은 막 15초 만에 바로 뜨니까 맞습니다. 그걸 다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그게 설사 저에게 모든 증권 계좌를 보여준다 한들 그거를 제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인사이드 트레이딩이 그쪽에서 인사이드 트레이딩에 대한 단어가 별 의미는 없겠어요. 바로바로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비트코인 가지고 크립토컨트가 이제 결국 데이터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비트코인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걸 보시겠지만 요런 데이터는 우리가 좀 수집해서 제공하는데 투자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지표다라는 것들의 어떤 사례를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가상자산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좀 우리가 소위 지금은 뭐 미등록 증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코인들을 보면은 코인들은 다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예. 그 프로토콜 매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PER 다 계산할 수 있고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제 그 생태계가 얼마나 이제 매출을 내는가 이런 거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어쨌건 이 그 좀 전 세계에 통용되는 화폐를 표방해서 나온 어떤 컨셉의 이제 통화로서의 성격이 강한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 요거를 누가 이제 요 비트코인을 사 모으느냐 그러니까 이 신뢰가 어떤 플레이어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화폐 시장에서 제가 뭐 화폐 시장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수급 데이터가 이제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수급을 그 어떤 그 플레이어들이 이런 비트코인을 최근에 사모고 있고 팔고 있고 우리 대학교 때 눈치 게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테이블 10명 앉아 있는데 눈치 게임 1, 2 이렇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일어났고 저 사람 앉아 있고 새로운 사람 누구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좀 비트코인 그 가치 평가라기보다는 어떤 그 플레이어들의 기반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MVRV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PER 지표처럼 저 혹시 화면 띄워줄 수도 있나요? 예.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운영하는 저희 사이트인데요. 한글 버전도 있으니까 한글로 띄우겠습니다. 요 지표들 보시면은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예. 파란색이 이 MVRV 지표입니다. MVRV 지표가 뭐죠? 그 MVRV 지표가 뭐냐면 이 블록체인 상에서 돈이 이동될 때 그 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를 매도, 들어올 때를 매수라고 했을 때 예. 평단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9년에 비트코인이 100달러일 때 취득을 뭐 비트코인 10,000개를 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가격이 뭐 30,000달러 때 뭐 또 뭐 20개를 또 취득을 했다. 이러면 이제 그 웨이트를 줘가지고 평단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가격이랑 나눴을 때 그래서 마켓 밸류 투 리얼라이즈드 밸류예요. 실현 가격이랑 시장 가격을 비율로 나눈 거예요. 얼마 먹었냐?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표가 3을 넘었다. 이 3.9 보이시죠? MVR 비율이 3.9라는 것은 여기서 1을 빼면 2.9, 그러니까 298%의 수익률을 블록체인 상에 있는 모든 계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상에 있는 모든 계좌의 수익률을 평균을 냈을 때 298%다. 그래서 대략 이게 뭐 한 270% 정도 수익률 되면은 사이클상 고점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요게 대충 한 2.7 정도의 3.7이죠. 예, 여기 선을 끊고 요게 1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이 지금 마이너스 15% 손해 구간인 거예요. 여기 0.85라는 것은. 그래서 뭐 모든 지갑이 다 이제 손실 구간일 때 좀 상대적으로 저점에 가까웠다. 약간 이런 식의 투자 인디케이터를 많이 만들곤 합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 많이 났다라는 거는 이제 상승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거는 하락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는 어떤 상관관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과관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많이 먹고 떨어지면 많이 잃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 요 지표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 거예요? 요 지표도 이제 사실 모든 암호화폐 지갑들의 수익률을 기반으로 투자 지표를 만든 거고요. 예. 진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시장에서의 인사이트들은 제가 최근에 만든 대시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주셨던 지표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 이 정도 먹었으면 팔고 나갈 것이다라는 심리를 대충 박스로 그었을 때 그 정도고, 예, 테크니컬한 물렸을 때 이 정도 물렸을 때가 보통은 저점이더라라는 것들에 대한 거고, 지금 어떤 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는 모든 블록체인 지갑에 대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본 거고요. 예. 그거를 코호트라 그래가지고 격리 분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아, 플레이어별로? 예, 플레이어별로. 그래서 거래소의 그 어떤 거래소 고래들의 그 어떤 평단가, 그리고 채굴자 고래들의 평단가. 채굴자라면 중국 채굴자도 있고 미국 채굴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의 플레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의 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이제 오래된 고래들과 그 새로 들어온 고래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 웨일은 저기 새고래. 예, 오렌지 색으로 돼 있고요. 예. 그 파란색 선이 올드 웨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드 웨일은 사실 평단가를 보면은 이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단가를 보면은 21.5K.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자기 그 매수한 평단가가 21,000달러 수준인데 예. 새로 들어온 고래들 ETF 때문에 세틀먼트를 온체인 상에서도 하니까 예. 그 ETF 매수자들의 평단가는 57,300달러. 오, 더 낮으네요. 예, 지금 뭐 당연히 지금 평단가 지금 가격보다 낮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이저한 어떤 소프트 레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손실 구간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된 고래들은 뭐 채굴자 고래들 대부분 중국 고래들 많고요. 뭐 2011년, 13년 이렇게 활동했던, 그리고 트레이더 고래들도 있고, 그렇게 날짜로도 쪼개고 엔티티별로도 쪼개고 얼마나 가지고 있나 밸런스별로도 쪼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ETF 최근에 매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티티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 해보면은 그 미국 내에서 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브로커리지 통해 가지고 커스터디 지갑으로 들어가는 비트코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요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차트들인데, 요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1000 비트코인 이상의 비트코인 지갑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요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얼마 전에 또 피크 찍은 것 같아요. 거의 올타임 하이 어제 3월 22일에 찍었네요. 그렇게 많이 이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고래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미국 이제 ETF 매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한 6년 동안 보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고래를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이제 직접 고래를 대면할 일 혹시 뭐 대면도 많이 하시나요? 가끔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대면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고래들의 어떤 그 특성들이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좀 변한 측면이 있는지와 그 고래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고래를 크게 분류를 세 가지로 나누자면 시기별로 나누자면은 예, 예. 2013년까지는 좀 그 비트코인을 초기에 이제 개발자. 개발했거나 예, 예, 뭐 이런 좀 그 정신에 매료돼서 들어온 암호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13년부터 15년까지는 좀 다소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좀 마약 거래라든가 뭐 갬블링 웹사이트라든가 다단계라든가 이런 쪽에 거래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채굴자 거래들이 이제 채굴자 거래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요 13년이나 15년 사이에 좀 많이 나왔어요. 중고 채굴자들. 그리고 15년부터는 트레이더 거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트레이더들이 뭐 비트코인을 사실상 시장 조작했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롱을 또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트피넥스나 비트맥스 이런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심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2020년부터는 금융기관이나 그 회사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래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요 지표를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현물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이동할 때 저희가 그 이동량을 이동 평균으로 이제 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이동량이 많으면 초록색이고 적으면 빨간색인데 이게 이동량이 많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선물 거래소로 굳이 비트코인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현물 거래소에서.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물에서 선물로 보내는 지표인데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현물 비트코인을 담보로 비트코인을 롱 포지션을 오픈하는 거예요. 물론 숏 포지션을 오픈할 수도 있지만 요 지표를 보니까 이제 상승장 때 그거를 이동시키는 물량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리스크 온 한다고 이제 표현을 그냥 하는데 뭐 그러니까 현물에서 선물로 보낸다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상승장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꼭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추세는 그랬고요. 그 리스크를 어쨌건 테이킹해서 레버리지를 하려고 하는 리스크 온 상태다. 근데 이제 요 지표들을 보아도 이제 실제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 시장에서 그 롱 포지션을 오픈하는 그런 고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자세한 얘기하기 앞서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얘기를 우리 뒤로 가지 말고 앞에다 그냥 해놓고 시작하는 게 우리가 좀 깊이 있는 얘기는 뒤에 가서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이 그냥 가격 지표만 보면은 ETF 승인한다는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승인 나고서 쭉 빠졌다가 갑자기 이제 ETF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들은 어느 방향을 좀 향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ETF로 인한 세틀먼트가 아니라 이제 ETF 이외의 영역에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스터디 지갑 기관들이 브로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어느 정도 사주세요. 해가지고 그 비트코인 브로커들이 산 다음에 OTC든 오픈마켓이든 산 다음에 그걸 커스터디 지갑으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이동을 시키는 물량이 지금 왜 커스터디 지갑은 뭐고 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을 리테일이 사면은 그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거나 뭐 본인이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 USB처럼 생긴 요 지갑 아시죠? 예. 그런데 이동을 시키겠지만
그거는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커스터디는 어쨌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조 단위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 커스터디 업체한테 맡기게 되고 그 커스터디 업체들의 지갑들의 행위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제 커스터디의 물량의 흐름을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관들이 그거를 매집해서 커스터디 지갑에 넣는 어떤 과정들을 요 데이터들로 볼 수 있는데 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스 매집 지갑이라고 이제 코호트 격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갑들을. 그 지갑들로 들어오는 물량도 여기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물량에 들어있는 보유량도 최근에 거의 차트 보시면 90도로 지금 급증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뭐 어떤 누가 샀는지는 저희도 모르는데 그냥 커스터디 지갑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뭐 ETF는 좀 후행 지표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ETF는 뭐 ETF가 뭐 이렇게 매집이 일어나고 ETF를 엑스큐션 한다기보다는 좀 이 사실은 뭐 ETF에서 이렇게 이만큼 그 ETF에 인플로우가 있었는데 뭐 100밀리언 있다 하면은 그 100밀리언을 어쨌건 뒤에서 세틀먼트를 해가지고 현물에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의 선후 관계가 그 어디가 좀 선행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ETF 물량 이외의 물량들이 여기에 잡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ETF 인플로우 이외에 커스터디 물량이 조합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아서 이게 지금 시장이 뭐 관행각 상태다. 그러니까 이 열기가 식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얼마나 횡보를 하고 쉬어가는 기간을 가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막 사이클상 고점이어서 여기서 다 끝났고 최근에 뭐 당연히 ETF 인플로우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뭐 ETF 인플로우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라기보다는 뭐 좀 크리티컬한 가격 레벨이 또 오면은 또 디맨드가 늘어나고 좀 그런 그냥 플레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물량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미 늘어나 있고 가격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계속 크게 물량 가져간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이상은 바닥은 다져질 거니까 예, 맞습니다. 가격이 좀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새로운 고래, 그러니까 ETF 매수자들은 평단이 57K이고 오래된 고래는 21K인데 그럼 57K 사람들이 지금 60 몇 K면은 수익률이 뭐 그래봤자 뭐 많아야 20%? 그렇죠. 여기서 과연 현금화 할 것이냐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래된 고래들이 파느냐 안 파느냐만 보면 되는데 그렇죠. 오래된 고래들이 팔지도 않고 또 이제 리테일 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냐? 리테일도 지표를 보면은 리테일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이전 그 사이클상 이제 고점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요거는 이제 한 달 이하 정도 된 지갑들, 그러니까 최근에 활성화된 지갑인데 활성화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된 지갑들의 이제 실현 시가 총액, 아까 실현 가격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그 공급 물량을 곱해서 총 마켓캡을 구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되게 이전 사이클상 고점에 비하면 뭐 한 절반 정도 온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다. 뭐 이거가 뭐 여기서 당연히 이제 뭐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이 사람들의 플레이를 봤을 때 그 오래된 고래들은 팔지 않고 새로운 고래들은 평단이 상당히 높고 리테일들은 그렇게 막 과열하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주식 차트 공부할 때 좀 보던 거랑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갭상승이라고 하면은 뉴비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비들이 왔는데 그냥 물리고 바로 팔 거냐라고 하면은 갭상승하면 거기서 좀 지지가 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 고래들은 먹었지만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거고 뉴비 고래들은 별로 먹은 게 없고 리테일에서 이렇게 잠깐 들어오는 것들은 아직 수익률이 별로 안 높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 매도를 할 유인은 약한 그렇습니다. 막 폭락을 해가지고 그냥 묻지마 매도를 하면 몰라도 그런 상황이 기관들이 많이 뉴비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까지 폭락을 할 그럴 상황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가격 얘기
만족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먼저 했으니까 우리 이제 비트코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볼게요. 그 처음에 그 웨일리를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고래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셨던 거는 좀 어떤 계기였어요? 웨일리라는 서비스가 어쨌건 비트코인뿐 아니라 그 여러 암호화폐 고래들의 그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뭐 그거 하고 싶은 이유는 당연히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도 있지만 요즘 소위 이야기하는 다오, 예. 탈중앙화 이 거버넌스 예. 그런 것들이 좀 주주 총회가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듯이 요 사람들이 주주 결의도 하고 좀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고 싶었던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피보팅 했습니다. 이걸로. 근데 원래 그 네. 데이터 서비스나 커뮤니티 유료화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뭐 얘기가 뭐 이 주기영 대표님이 그 서비스 소개를 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워낙 이런 쪽 데이터 비트코인 할 때 워낙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까를 6년 동안 쌓아오셨던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들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은 정말 등대 하나 없는 막막한 대회 속에 어떤 등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그 뭐 일단 사례들이 많긴 한데 그 FTX가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거는 어떤 실마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관련한 트윗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FTX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다가 어떤 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 움직임들은 이런 의미를 가졌을 거다라는 거를 평소와는 좀 다른 움직임들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실 주기현 대표님이 처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테라 사태 때도 어떤 온체인의 데이터 움직임을 보면서 이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그 블록체인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 화면 띄워주시면요. 요게 뭐냐면은 FTX가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총 보유량입니다. 그게 이제 들쑥날쑥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예. 요게 FTX가 뱅크런이 일어나기 대략 한 5일 전, 일주일 전 될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2주 만에 그 FTX가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93%가 빠졌다. 보유량이. 예. 요건 분명 고객들의 이제 자산인데 고객들이 93%를 인출했을 리도 없고 이걸 왜 93%가 날라가냐 어디 갔냐 이거 이상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 거죠. 그 전에는 FTX가 인솔번트하다 FTX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라는 루머만 돌았고 예. 그거를 최초로 온체인 데이터로 제공한 게 이제 저인 거죠. 그 루나 사태 때는 이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에서 그 데이터 찾는 동안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 횡령을 한 거죠, 횡령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을 했다라는 건데 횡령을 했다는 걸 확인하려면 계좌를 까봐야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조현 대표님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가 여기 있던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 고객들 돈인데 고객이 다 빠져나갔을 리는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뺀 건데 그 뺀 것에 대한 데이터가 체인에는 원래 나와 있으니까 그 체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빠지는 게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모양을 그리면서 이제 그 인출이 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뱅크런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다 인출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로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나중에 후에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코밍글 에셋이라 그래서 고객 자산을 본인들의 알라메다라는 이 크립토 펀드랑 FTX 거래소에 있는 돈이 왔다 갔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은 은행처럼 이렇게 예치를 좀 해놨었는데 그걸 가지고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암호화폐 펀드 운용에 고객들 돈을 막 사용해가지고 암호화폐를 샀다 팔았다 담보로 썼다가 이런 행위들을 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데이터 상에서 저렇게 고객들의 돈이 왔다 갔다 많이 이동되고 올가닉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유도 이제 다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컸던 게 사람들이 넣었다 뺐다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팬더에다 넣었다 뺐다 하느라고 그렇죠. 아까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횡령을 한 거죠. 자기
계좌처럼 쓴 거죠, 저거를.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못 보겠구나.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그 큰 변동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 변동성이 나타나니까 푹 꺼지는 걸 미리 발견한 게 아니라 저 어마어마한 변동성 자체가 뭔가의 이상한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비교를 한 게 제가 바이낸스랑 비교를 한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이게 언제 가격 오르는지 맞추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맞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낸스도 비슷한 챌린징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요것도 띄워주시면은 요건 이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예. 요게 이제 2023년 6월에 바이낸스도 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런 어떤 우리가 퍼드라 그러잖아요. 이 잘못된 사실이 퍼져가지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바이낸스는 오가닉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FTX는 들쑥날쑥 왔다 갔다 고객들 돈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 비교가 많이 되네요. 예, 바이낸스 오가닉하게 이렇게 증가해요. 이거는 고객들이 이제 넣었다 빼는 거고 역대 최대 뭐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유출 사태가 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났었는데 역대 최대 유출 사태가 실제로 줌아웃을 해보면 요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는 괜찮다. 제가 이제 바이낸스를 뭐 물론 이제 거기가 뭐 나쁜 짓을 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급불능 상태냐 아니냐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응원을 했었습니다. 야, 진짜 저렇게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체인으로 이거 올려서 거래 내역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시장에서 뭐 증권거래 내역을 본다 그러면 검찰이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막 그때서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에서는 바로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와. 이게 그럼 그 루나테라 때도 그 문제를 좀 지적을 좀 해주셨었죠? 예, 맞습니다. 요것도 한번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주경 대표님 모시면 그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런 것들을 좀 어떻게 발견하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뭐가 오를지 몰라도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일단은 몸을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은 좀 이런 과거 경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 이상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커뮤니티가 그 레포팅을 하고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온체인 형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만 그 집중해서 좀 수사를 하는 그런 그룹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룹 자발적으로 경찰 같은 거죠. 굉장히 그 자크 XBT라고 이제 그것만 수사하는 인플루언서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야, 직접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그분 거는 꼭 팔로우를 해야 되겠네요. 예, 뭐 팔로우 추천은 아니지만 아무튼 요것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테라 때도 참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잘 못했었던 성격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거 문제 제기했을 때 욕 좀 많이 드셨죠? 맞습니다. 이게 루나나 FTX나 좀 옹호자들이 많았어가지고 요거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커뮤니티 그 옹호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가격이라도 떨어지고 물론 스테이블 코인은 좀 다르겠지만 가격이라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비난을 또 다 받아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요 제가 띄워놨는데요. 지금 요게 이제 최초로 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루나 재단에서 비트코인을 다 이제 본인들이 8만 개 가까이를 사 모았어요. 그거를 나중에 보증금으로 쓰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 보증금으로 쓰겠다 그래서 그 사 모았던 거를 갑자기 제민이라는 거래소로 보낸 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포착해가지고 야 이거 설마 파는 거겠냐. 거래소로 옮겼다. 네, 거래소로 옮겨. 설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하니까 좀 옹호를 해주려고 not for selling이다. 그래도 이제 any thoughts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냥 실제로 파는 거였고 그 뒤에 이제 분석을 올린 거죠. 요거를 우리가 봤는데 이제 그
제미니 거래소로 들어간 게 예, 제미니 예. 거래소로 그 갔다가 요게 또 이제 마켓 메이커들한테 뿌려지는 과정이 저희가 이제 6만 5천 비트코인이 5월 8일에 마켓 메이커들한테 뿌려졌다. 매도로. 예. 그거까지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파악을 했고요. 이제 그 요때까지만 해도 그 루나 파운데이션 카드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는 입장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 물량들이 사실 수만 개, 뭐 총 8만 개였죠. 예, 예. 8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하는 게 너무 이제 이례적인 일이라 8만 개면 그 당시에 얼마쯤 됐을까요? 그 당시에 조 단위겠죠? 예 거의 조단위죠. 제가 그 당시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예. 와, 근데 저거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떠셨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마켓캡을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였는데 저게 누가 봐도 뻔히 돈 빼돌려가지고 매도 칠라 그러는 게 조 단위로 보이면 좀 기분이 예.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저는 이제 너무 이 UST라는 그 루나 프로젝트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되게 안타까웠고요. 저는 사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망하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요거를 제가 제 역할은 어쨌건 시장을 감시하는 거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다 리포팅을 했고 그 이게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많았어요. 이거를 루나 괜찮냐, UST 괜찮냐. 근데 뭐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얘네가 굳이 8만 개 비트코인을 팔아서까지 패깅을 메꿀 만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유로우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안 팔겠죠. 전액을. 그리고 패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면 차라리 선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캐시아웃을 하려 그런 그런 거라기보다는 패깅용인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캐시아웃인지 패깅용인지는 저희도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예. 예, 근데 거기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패깅용으로 사용이 됐고, 결국에 비트코인 시장이 희생된 거죠. 루나가 그쵸. 무너지면서. 예, 예. 그래서 비트코이너들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루나를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그 루나가 안타까운 거는 루나가 비트코인을 다 이렇게 희생시켰는데도 가격 방어를 못했고 그 루나를 이제 결국에 무한 발행함으로써 그렇죠. 예, 무한 발행이 됐는데도 가격 방어가 안 돼서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엠번방 조주빈 비트코인 아, 내역 예. 그거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것도 이제 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영상 자료가 있는데 예. 어쨌건 저희가 처음에 온체인 데이터를 그 트레이닝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 요것도 있었지만 예, 예. 요거를 수사에 좀 활용에 도움을 주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요때쯤에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온체인 데이터를 수사에 도움될 수 있게 경찰, 검찰 관계자분들에게 좀 제공을 했었어요. 뭐 공문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사에 협조를 하고 그런 거 하다가 그 엠번방 입금자들 그 예, 예. 입금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요 비트코인을 이제 국내 이 거래소에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거래소에 공문을 쳐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는 거죠. 경찰. 수사기관에서. 예. 그렇게 해서 엠번방 입금자들을 검거하는데 저희가 좀 조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불법 자금으로 활용된다라는 게 오히려 되게 단점으로 인식이 됐는데 사실 계좌 좀 돌리면은 일반 금융 계좌에서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 어느 지갑까지 어느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계좌까지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야, 그 진짜 안 걸리려고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았을 텐데 대표님 같은 분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으면 예.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쨌건 수사를 도움을 준다는 거는 예. 예, 뭐 공익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매출을 내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암호화폐 예산이 좀 안 떨어져 가지고 예. 수사 기관에 예.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저희 결국에 그 사업은 접었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제공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수사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젝트였다고 예, 예.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는 좀 이 블록체인 같은 거를 직접 수사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은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이 부분은 좀 아쉽겠네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후행적으로 보니까 뭐 권도영한테 얼마를 때려야 되냐 그래서 뭐 100년 때려야 된다. 한국에서 무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도 투자자가 많지만 미국엔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때 이후에 크립토시는 좀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그 루나가 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되게 훨씬 더 이제 조심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요. 그게 말이 되는 건지 이제 사람들이 엄밀히 요리조리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좀 합리적인 투자자는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그 오히려 이제 양극화되면서 우리가 디젠이라고 하는 그 소위 잡코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 그런 밈이 있습니다. 예, 우리 원숭이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합리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엄청 보수적인 거죠.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맥시가 되거나 아니면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됐고요. 디젠 투자자들은 소위 밈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 다 뭐 테마주처럼 펌핑 덤핑 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그냥 밈처럼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커뮤니티 뭐 이런 거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밈코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런 좀 양극화되는, 그래서 암호화폐 비즈니스도 좀 해적 비즈니스랑 잘 규제된 비즈니스 이렇게 양극화되는 모습,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해적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실 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 규제 쪽에 플레이를 하려고 좀 그 잘 규제된 규제 기관들에게 데이터 팔고 토큰 발행이나 이런 거 따로 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나중에 좀 규제가 잘 정비된 상황에서 미등록 증권에 취급하지 않고 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해적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제도 쪽은 아직 정비가 완벽하진 않을 테니까 제도권과 함께 하려는 비즈니스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해적 비즈니스. 우선 이제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이제 거래소가 있죠. 거래소 안에서 해적과 규제된 비즈니스를 나눠보면은 예. 앞으로 거래소 비즈니스는 좀 로컬라이즈 된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별로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예. 기관들도 들어오면서 거래소들의 관련 규제들도 이제 좀 심화가 될 거고 좀 글로벌 거래소 유저들보다는 국내 거래소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세금도 레포팅하기가 쉬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뭐 OKX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말은 이제 해적이라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이제 무법지대인 영역에서 좀 놀려고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래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 거래소들의 침투를 해가지고 각 국가별로 뭐 바이낸스 코리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국가들이 기존 로컬 거래소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 그 국가 내에서 그 경쟁력을 가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US가 이제 경쟁을 했을 때 바이낸스 US가 졌잖아요. 예.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이제 잘 규제된 거래소? 그렇지만 인터내셔널한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코인베이스도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를 출시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로컬 거래소들에게 좀 그 점유율을 뺏기가 되게 어렵고 글로벌 거래소도 하기에는 그런 무법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코인베이스는 너무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법 플레이라는 게 그런 거죠? 받아가지고 펌핑 같이 해주고 뭐 그 정도로 나쁜 뭐 시장 매니피레이션이라기보다는 예컨대 뭐 저기 세이셸에 법인 세우고 예. 그 이제 어쨌건 법이
프렌들리하거나 없으니까 예, 예. 그 상장되는 토큰들도 좀 쉽게 상장을 하고 좀 금융당국의 눈치를 좀 덜 봐도 되는 그런 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되게 차분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아, 주신 예. 것 같습니다. 아예 사기꾼들까지 가진 않았던 것 예. 같은데 그리고서 그 다음에 큰 변화라 그런다면 이제 현물 ETF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상장됐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시장을 봤을 때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참여한다라는 관점 정도를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현물 ETF가 상장이 됐다 이후에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꽤 많이 좀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이게 진짜로 막 비트코인이 뭐 금 된다, 뭐 사이버 금 된다, 금 누가 있냐, 뭐 통화가 진짜 뭐 미국의 달러가 지고 비트코인이 된다, 이 정도권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 체감도 같은 게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변했어요? 그 우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 다이버시피케이션 된다. 예? 그러니까 그 다각화가 된다. 예, 예. 좀 비트코인은 좀 독립적인 아이솔레이션된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한 1%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좀 해칭이 된다. 요 정도의 믿음은 월스트리트 내에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하는 그 내러티브를 심는데 가장 공을 들였던 게 이제 블랙락이고요. 블랙락도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를 했을 때 본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물어봤는데 그 비트코인 내러티브를 월스트리트에 심는 게 되게 어려웠대요. 그 당시만 해도 2022년 말이죠.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이제 패깅이 되고 이렇게 움직임이 비슷하게 있었는데 움직였었죠. 사실 이게 좀 자기 실현적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인데 예. 월스트리트가 실제로 주식 테크 기술주랑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은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이 높아지면 그렇죠. 기술주와 비트코인에 돈이 올라간다. 그렇죠. 뭐 요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2020년, 21년 부장은 유동성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실제로 M2 서플라이로 나눠보면은 마켓캡을 그냥 안에서 횡보한 지표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러티브가 이제 기술주랑 똑같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아니다. 그게 이제 2022년이었고 2023년부터는 실제로 이게 다르게 움직이기도 했고 패깅이 좀 깨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은 좀 블랙락이 좀 점진을 해가지고 이제 ETF 관련해서도 좀 푸시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게 해칭의 인플레이션 해칭 그리고 좀 내가 이 위험 해칭을 위해서 좀 넣어놔야 된다. 그 정도는 이제 합의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이 뭐 글로벌 금융 통화가 된다거나 디지털 금으로 해서 국가가 뭐 어떤 백킹한 에셋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정도의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블록체인 서비스라고 했을 때는 뭐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해도 각각 프로젝트별로 어떤 비즈니스 목적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비즈니스 목적들이 좀 리저너블하냐, 이거를 좀 잘 작동이 하고 있냐, 뭐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보긴 볼 텐데 그 대표님 인터뷰 보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별로 약간은 좀 비중을 관심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두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그 비트코인은 좀 제외하더라도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미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는 이게 하나의 새로운 오픈 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그 증권 거래소들이 있듯이 ICO를 하는 게 IPO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컨셉의 이 퍼블릭 마켓에 이 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새로운 증권 시장에서 제대로 플레이를 하는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미등록 증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예. 뭐 말이 미등록이지 등록을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테마주 있듯이 좀 제대로 이제 창업자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옥석이 좀 가려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알트코인 시장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디파이라든가 그 대소라고 이제 소셜 서비스들을 타중화하는 케이스들 예, 예. 그리고 뭐 팬덤 시장을 좀 이렇게 NFT나 다오 같은 걸로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험적으로는 POC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그 들고요. 해시드에도 블록체인 걸그룹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이 컨셉 증명 측면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이걸 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효용이 있고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많은 보더리스한 커런시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옴으로써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는 증명이 됐는데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 이제 이런 알트코인 그러니까 ICO하고 요거를 증권으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완비가 되면 이것도 한 2, 3년 걸리겠죠? 그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 얘기해. SM이라든가 막 K-팝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이밍 회사들 다 이제 진입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POC 단계를 우리가 그동안 했고 요거를 제대로 규제하에서 뭐 대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좀 퀄리티 있는 서비스들이 나오는 시점이 조만간 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5년 안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하는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비트코인 위주의 분석을 한 이유는 그 프로젝트들 중에 물론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들이 정말 창업자의 의지가 이제 선한가 하다가 어렵죠. 러그풀 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 이코노미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무너져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도건 아저씨도 사실 소신발언 하자면 그 분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 제국을 자기가 만들겠다고 믿긴 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는 거를 무시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의지가 선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은 뭐 히틀러 같은 거죠. 히틀러도 독일 제국의 부흥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가셨습니다. 예, 너무 리스크가 그런가?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 크립토컨트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그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 수요가 제일 좀 많다, 혹은 수요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장 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떤 플레이어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데이터고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거래소랑 채굴자 그리고 고래들 이런 어떤 분류 안에서 그들의 평단가 위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여주셨던 예. 그 데이터들이요. 그리고 볼륨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가, 가격은 얼마나 이제 어느 정도에 들어왔는가 그런 온체인 특정 시장 참여자들의 이 매수 매도 행위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펀더멘털인데 이제 해시레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일반인들보다는 비트코인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데이터라는 게 좀 전에 써주셨던 표현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거를 말씀 주셨을 때,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심리도 있지만 그 수급을 보는 방식이 보편화되면 그 방법에 보편화된 것에 또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 데이터들을 사서 활용하는 큰 손들이 아니면 공식 금융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는데 네.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데이터가 얘기하고 싶은 바가 그대로 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골든 크로스 데이터를 보면서 매수 주문을 넣기 때문에 자기 실현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수급단에서 데이터를 워낙 잘 정리를 하고 계시니까 플레이어들이 그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 데이터 나도 봐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은 근데 아직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채굴 기업들 보고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융기관은
그 채굴 채굴 기업들의 어떤 지표들, 채산성이라든가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걸 5일 시장이랑 동일하게 보는 뷰인데 이제 잠재 매장량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얘네가 지금 생산하는 게 얼마고, 그럼 그거 비율로 나눴을 때 어느 채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겠냐. 아, 주식 투자하려고? 예. 채굴 기업은 이제 상장 기업들 많기 때문에 클린스파크라든가 마라톤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미국 채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유행이고요. 아, 예,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나 블랙락이나 다 이제 채굴 기업들 이밸류에이션 하는 모건 스탠리 리서치도 최근에 뭐 레포트 낸 거 보면은 채굴 기업들을 5일 매장량이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그 비슷한 모델로 이제 좀 만들었고요. 그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트코인 이밸류에이션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그 5일 인더스트리랑 뷰가 좀 달라가지고 그걸로 정말 비트코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이거 아까 그 데이터 보다 보면 ETF보다 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거, 그러면 그 데이터 보고서 ETF 투자하면은 좀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 뭐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는 거랑 같다고 치면은 예, 저는 뭐 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커스터디 지갑에 넣는 행위가 예. 어떤 의미를 가진다 생각해요. 그게 뭐 굳이 이 가격에 그렇게 조 단위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넣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요 리테일이 들어오는 것만 모르겠는데 이제 그 고래들이 이렇게 새로운 고래들이 들어오고, 또 오래된 고래들, 제가 말씀드린 고래들은 사실 중국 고래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채굴자들도 있고, 비트코인 불법적으로 취득하신 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뭐 2013년에 다단계 하셨는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아줌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지금 팔 거냐? 물론 뭐 생활비는 팔겠죠. 근데 기관들이 이렇게 블랙락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저의 그냥 뷰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크립토커런시 주기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주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게 정말 아까 몇 번 한번 써먹었던 표현인데, 이 망망대해 속에서의 등대를 찾기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6여 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거기서 시장에 일어났던 어떤 패턴들을 인식하고 거기에서 어떤 선수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의 움직임들을 본 그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주경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고요. 또 이런 데이터들이 또 의미하는 바 중에 이제 큰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이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듣기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 오늘 내용이 좀 다소 난해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또 이제 그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도 좀 유의미한 자산이 된 거인 만큼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